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죠. 615쪽에 7번 항목 있죠. 이중배상 배제, 가로치고 군인 등의 배상청권 제한. 이거 중요한 항목이에요. 응?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법조항 다시 나왔죠. 헌법 29조 2항하고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하고 다시 한번 기억 살려보면 헌법 29조 2항에 3명 있어요. 3명. 누구?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죠? 헌법은 셋. 근데 밑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넷.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 하나 예비군 대원. 응? 그 차이가 나는 점. 국가배상법은 예비군 대원이 추가돼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뭐가 됐을 때? 피해자가 됐을 때. 직무를 집행하다가 전사, 순직 뭐 이렇게 피해자가 됐을 때 별도로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받도록 돼 있을 때는 그 보상만 받도록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 청구 못하게 하는 거죠. 응? 네, 이 조항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거 다시 세부적으로. 그러면 인정 취지는 좀 가볍게 보시되 인정 취지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판례는 이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 제도를 따로 만들어둬서 그걸로 이제 구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그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배상은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요. 그 피해 물어주는 제도고 보상이란 제도는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건데 이건 엄연히 제도가 다른 거다. 그런데 뭐 별도의 보상 제도를 따로 마련했다 해서 손해배상을 일반인과 다르게 못하게 하는 건 문제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취지라면 그러면 왜 경찰 공무원, 군인만 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해놨어? 소방 공무원은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소방 공무원도 위험성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끝에 뭐라고 그랬다? 그거 밑줄 쳐도 넷째 끝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합헌. 그렇죠. 근데 요 과정은 내가 이제 책에서 많이 생략해놨는데 원래 이 국가배상법 제2조랑 단서 위에 이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6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1960년대 후반에. 왜 만들었느냐? 우리나라가 1960 한국사 시간에 배우죠. 월남전에 우리 군인을 파병했어. 65년부터 파병을 했어요. 월남전에 파병 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걷잡을 숱이 늘어날까봐 제한을 하고자 따로 법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거 보상할 테니까 국가에 대해 배상 못한다, 청구 못한다 하고 국가에서 2조 1항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거 갖고 또 군인들이 이제 위헌 신청합니다. 아니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법원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 권한을 갖고 있었을 때요. 헌재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이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조항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판정해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유일하게 이제 법률 위헌 처음 판정한 최초 사례이자 끝이에요. 근데 대법원이 평등원칙 위반하는 조항이다 해서 위헌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없어졌어요. 위헌 판정 내려서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헌법 72년도에 이제 유신이라는 걸 하죠.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런 내용의 헌법 개정을 해서 그 당시 뭐 국민들이 국민 투표로 확정을 하니까 그냥 국민들이 뭐 다 그냥 찬성표 해가지고 하여튼 헌법에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29조 2항 같은 규정을.
왜? 야, 이거 헌법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럼 같은 내용으로 헌법 규정 만들어 놓으면 위헌 주장 안 나오겠네. 그래서 헌법에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 둔 거죠. 응?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걸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러겠어요? 일부 이제 주장하는 건 이래요. 야, 헌법 규정이라고 다 똑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 규정도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고, 응? 덜 중요한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어도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규정과 덜 중요한 규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럼 평등 원칙, 모든 국민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 어떤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그러한 중요한 규정에 덜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 23조 2항은 평등 원칙이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헌인 규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럽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뭐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만을 심사하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 조항 간의 우열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거야. 응? 따라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그 같은 내용의 규정이 헌법에 있는 이상은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현재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무슨 방법만 남아요? 헌법에서 이 규정을 없애는 길만 남는 거예요. 헌법 개정을 해서. 그렇죠? 네. 그 방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에게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안 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뭐 국회에서 심사도 안 하고, 응?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예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아예 무슨 지금 뭐 헌법 개정안 얘기할 때냐 뭐 그래서 하여튼 심사도 안 했잖아요. 끝나버렸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안 국회로 보낸 그 안에는 요 29조 2항을 헌법 29조 2항을 삭제하는 거로 해서 했었습니다. 응? 다만 아직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별도로 법으로 정한 보상금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일반 다른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서 다른 공무원들은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왜 이들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해놨느냐 하는 것 자체가 평등 원칙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근데 현재는 있고요. 그렇다면 자 조금 아까 헌법은 셋,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국가배상법은 넷,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외에 예비군대원 하나 더 추가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자 적용 범위를 보세요. 적용 범위 보시면 자 1번 누구 첫째 전투경찰 순경, 우리가 줄여서 전경이라고 하죠. 전경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제한받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경찰의 공무원에 속하는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전투경찰 순경이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전경으로 근무하는 거죠. 근데 소속이 어디야? 경찰 소속이야. 응? 따라서 경찰의 지휘 감독 받으면서 경찰 업무 수행하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전경은 근무하다가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 별도로 정한 보상금만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제한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둘째 줄 끝에 누구 공익근무 요원하고 경비교도대원. 응? 자 공익근무 요원도 군복무 대신에 뭐 행정기관이나 뭐 법원에도 근무하고 여기저기 배치돼서 근무하죠. 응? 공익근무 요원 군대 소속 아니에요. 그죠? 군 소속도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에 안 속한다. 거기 경비교도는 어디 소속이야? 법무부 소속이에요. 군복무 대신에 어디에?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응?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경비대원으로.
지금은 폐지돼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군복무 대신에 교도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를 경비교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도 소속이 군도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군무원, 경찰 어디에도 안 속한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직무수행하 다치고 사망하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안 받는다고 본 거죠. 응? 그러면 이제 뭐 요새 아직 확정난 건 아니지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이 돼서 거의 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그 뭐 36개월 정도 복무하는 거 대체 복무 제도로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죠 요새 보면. 그러면 그 양심적 병역 거부 해가지고 교도소에 근무하다가 어떻게 사망하고 다치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한 거 제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소속이 군도 아니고 경찰 소속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유추해 보면. 자, 그래서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전경 공익근무원 경비도 대원이고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2항은 헌법에는 없는 예비군 대원을 국가배상법에서 추가로 넣어놨죠.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어요. 왜 향토예비군 대원도 그 당시는 향토예비군 대원이었고 지금은 향토란 말을 빼고 그냥 예비군 대원이란 말을 쓰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왜 예비군 대원도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제한받는 자로 국가배상법에서 규정을 해놨느냐? 위헌이다 했지만 헌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가 법률 만드는 권한자냐? 국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비군 대원도 포함시킨 거 헌법에 어긋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헌.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별도로 뭐 못할 때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한다는 규정이죠.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때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돼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죠? 그래서 판례도 3번 두 번째 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 1번을 꼭 중시하세요. 판례 1번을 매우 중시하면 자 1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현직 경찰 공무원인데 사고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어. 도로에서 뭐 산에서 돌 굴러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차 덮쳤다. 사고 신고를 받고 순찰차 타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중에 역시 산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 덮쳐서 이 경찰관도 사망.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중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찰관의 유족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한 거죠? 따로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금 받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만 받아야지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법조문에 우리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조항에 보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또는 순직, 공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투, 훈련하고 관련된 직무집행만 해당이 되는 거냐? 하는 게 문제된 거예요. 꼭 전투, 훈련은 예를 든 거고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그래서 전투, 훈련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무집행하다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사고 나서 다치고 해도 그 뭐야? 역시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하게 되는 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판결문에 보면 결국 뭐가 핵심이야? 다섯째 줄 끝에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훈련 등과 관련된 직무집행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도 포함한다고요? 일반적인 직무집행.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낙석사고 났다고 신고받고 순찰차 몰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전투훈련 이건 아니잖아. 일반적인 경찰로서의 직무집행 이것도 이거 하다가 다치고 사망해도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투훈련과 관계된 직무집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투훈련과 관계가 없어도 일반적인 직무집행도 포함한다는 말. 그거 중시하세요. 1번 판례 되게 중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나는 내는 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2번 판례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숙직실에서 순직한 사건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예? 숙직실에서 숙직하다가 그 당시 연탄 떼고 살 때야. 예? 연탄가스 나와서 예, 질식 사망. 예? 사고했어. 그러면 자, 이 경찰서 지서의 숙직실은 에서 이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이 경찰 공무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느냐? 어떻대요? 결론은? 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아이고, 그냥 청구권 인정된다 그러면 끝나는 걸 뭐 이렇게 꼭 말을 부정해? 부정 이런 식으로 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응? 근데 요거는 지금하고는 법 규정이 조금 다르게 돼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뭐 그냥 외우진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건, 경찰서 숙직실에서 예,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숙직하다가 경찰 공무원 결론은 뭐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제한 안 받는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응? 이렇게 마무리하되, 다만 그 사정은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때다. 규정이. 그 예전에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죽거나 다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 안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숙직실은 전투훈련 등 시설과 관련된 그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배상 청구에 제한받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어떤 논리가 되겠어요? 지금 바뀐 법으로 보면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문구를 뺐어요. 그냥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죽거나 다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숙직하는 것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숙직도 직무의 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상 청구 인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 규정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 안에서 죽거나 다쳤을 때를. 근데 숙직실은 전투훈련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이유였어요. 하여튼 뭐 현재는 놔두고 그 결론만, 지금 현재 결론만 잘 알아두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5번 판례가 있어요. 응? 자, 5번 판례를 조금 중시하실까요?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확 기존 판례하고는 좀 다른 판례가 나왔는데 아직은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2017년도 판결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자, 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쫙 같이 읽어보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사망이나 다치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그죠? 그러나 반대로, 자, 읽어보시죠. 밑줄 질문. 전투나 훈련 등 직무집행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을 청구해서 지급을 받았나 봐요. 응? 그 순서가 이게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배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또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죠?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배상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또 보상금 등 보훈급여급 달라고 또 청구를 하면 국가는 어떻게 돼? 손해배상 해줬다 하는 이유로 그 지급 거부할 수 없다. 그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러면 자, 이 둘을 놓고 보면 아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먼저 뭘 청구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그 보상금을 먼저 청구해서 그걸 받으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근데 먼저 뭘 청구해서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그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유족 측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죠.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하는 게 중요하지.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먼저 청구하지 말고 이런 결론이 돼버려.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5번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판결했냐? 그 동그라미 화살표 그 이유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이제 국가배상법 조항은 뭐야? 이렇다.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다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지만 반대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자를 그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유입니다. 응? 그죠? 그러면 하여튼 이래서 유족은 먼저 뭘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아까 지금 쭉 이어지는 테마죠. 자, 공동불법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자,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불법행위.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불법행위. 근데 첫째 끝에 다른 군인이 피해자가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여기까지를 그려보죠. 그러면 민간인 A, 그 다음에 군인 B, 군인 C.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군용 트럭 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간인이 모는 차와 얘가 군인 B가 운전자, 응? 운전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둘이 이게 뭔가 둘 다 운전했는데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야. 차 몰고 가다가, 응? 차 몰고 가다가. 자, 근데 피해 군인이 사망. 예를 들어, 응? 피해 군인이 사망. 그래서 유족이 이제 배상을 청구해요. 응?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사망이라는 피해가 생겼는데 이 사망이라는 피해는 원인이 뭐예요? 뭐에 의해 생긴 거야? 민간인의 잘못과 운전병, 군인 양쪽의 공동 잘못에 의해서 피해가 생긴 거야. 응? 또 가정을 해봅시다. 민간인이 얼마 잘못했냐? 60% 잘못했어요. 과실 비율이 6대4. 여기 가해자 군인 40% 잘못, 6대4의 비율로 잘못.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된 상황. 자, 그러면 군인 C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응? 즉 군인 C는 어떻게 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인들은 법이 따로 보상금 받도록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 군인 C가 직무 수행하다가 다치고 사망한 것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뭐 받아야 돼? 별도로 정해진 별도의 보상금만 받게 돼 있죠. 응? 손해배상은 청구 못 하잖아.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그죠? 이거는 안 되죠. 청구 안 돼.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피해 유족이. 그러나 이 유족은 누구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민간인한테는 민법에 따라 인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해. 그래가지고 이게 빨간색이 나올래나? 유족이 민간인한테 청구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얼마를 청구했냐면 만약에 유족이 1억을 청구했다고 가정해요. 응? 배상액 전부 해라. 1억 배상 청구했어요. 1억. 손해 1억 전부 배상하라고. 그랬더니 민간인이 전부 배상했어요. 응? 청구액 전부를 배상을 해줬어요. 1억을. 그러고 난 뒤에 민간인이 손해액 1억 중에서 자기가 잘못한 비율만큼은 얼마야? 60%니까 6천만 원만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고 40%, 4천만 원, 40%는 4천만 원 부분은 운전병인 군인이 발생시킨 손해잖아요. 이거는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거야. 운전병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그걸 내가 배상을 해줬다 이거죠. 4천만 원도. 응? 그러니 뭐야? 내가 1억 중에 6천만 원 부분만 내 잘못이고 4천만 원 부분은 군인 잘못이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내가 배상을 해줬다. 그러니 뭐야? 국가가 나한테 4천만 원을 달라. 4천만 원 달라고 구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물어달라고. 이게 지금 가능하냐? 이게 허용되냐가 여기에 쟁점인 거예요. 응? 자, 물어달라고 청구했다. 간단히 결론 내면 동그라미 2번 이에 관해 자 밑줄 주세요. 헌재는 뭐라 그런다고요? 헌재는 인정해요. 이거 국가가 물어줘야 된다. 4천만 원. 응? 헌재는 인정. 그런데 그 옆에 대법원은 부정. 일단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사법기관 두 군데서 서로 정반대 입장이에요. 응? 일단 그거 중요. 그 옆에 대법원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죠. 자,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자, 유족이 배상금액 1억 전부 피해액 1억 전부 배상에 청구했어. 그 민간인은 자기 잘못한 비율만큼 즉 60% 6천만 원만 얘한테 배상을 하면 될 일이지. 왜 지가 잘못하지도 않은 40%까지도 왜 민간인 네가 배상을 해주느냐? 안 해도 될 걸 네가 왜 배상해주고 그걸 달라고 청구하느냐? 이건 못 줘! 한다는 게. 자, 그러면 그 옆에 동그라미 2번 대법원은 자, 두 번째 줄 민간인은 가해자인 민간인은 얼만큼만 배상 책임지면 된대요? 두 번째 줄 자신의 귀책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 응?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비율이 아닌 요 40% 가해 군인이 잘못한 40%만큼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은 어떻게 돼? 그것까지 물어줄 책임은 없는데 그것까지 물어준 경우에 국가한테 그거 4천만 원 나한테 물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대법원 판례. 시험은 대법원 판례가 훨씬 많이 나와요. 비중이. 응? 대법원 입장. 꼭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판례. 자, 판례를 확인해 보면 1번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죠? 그래서 뭐 상색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쭉 얘기해 놓고 민간인이 자기가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 줬으니까 이 가해군이 잘못한 40%만큼은 나한테 국가가 물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청구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 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봐야 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야. 그러니까 헌재는 줘야 된다는 입장인가 똑같은 거예요. 1번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2번은 우리 대법원은 민간인은 유족으로부터 피해액 1억 전부 배상해달라고 청구 들어와도 민간인은 자기가 잘못한 비율만큼 60%에 해당하는 6천만 원만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가해 군인이 잘못한 부분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피해액 전부 1억을 배상해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국가에게 4천만 원 물어달라 이거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제 생각에는 대법원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가가 4천만 원을 이렇게 물어주죠. 응? 국가가 4천만 원을 민간인한테 물어주게 되면 결국 가해 군인이 잘못한 손해액 4천만 원을 직접 유족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통해서 4천만 원을 배상해 주는 게 되잖아요. 응? 그리고 그거하고 별도로 또 보상금을 또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점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가해 군인이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 부분은 법으로 정한 별도의 보상금으로 해결을 해준 거다. 그럼 그거로 된 건데 이걸 또 이쪽 경로로 다시 4천만 원을 또 주게 되면 결국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가 대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대법원은 안 된다. 민간인은 지 책임만큼만 배상해주면 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둘이 싸우겠죠, 뭐. 민간인하고 이제 유족 측하고 4천만 원 다시 내놔, 뭐 못 줘 하고 뭐 둘이 싸우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권리를 타인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넘겨주거나 또는 뭐 빚쟁이가 와서 압류하거나 이거 금지입니다. 응? 그래서 근데 거기 법조문 첫째 줄 생명 신체 침해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도 압류도 모두 금지. 법조문. 그러면 법은 이렇게만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받을 권리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 침해로 인한 배상받을 권리는 가능하다라는 반대 견해가 나오죠. 그러면 첫째 줄 법조문 왜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받을 권리는 양도도 못하고 압류도 금지해놨을까요? 이거 바로 피해자 측의 생계보장적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피해자가 그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사망했어. 그럼 유족들은 그 손해배상분 갖고 뭔가 생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응? 그런데 그 빚을 졌다고 해서 은행이 싹 압류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거죠. 응?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차원, 즉 생계보장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해놨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9번 아까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해서 받을 권리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요? 1번 첫째 줄이 중요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끝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여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그거만 줄어나니까 손해가 발생했고 가해자가 누구란 걸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3년 지나면 원칙 배상 청구권 없어지는 거예요. 응? 따라서 3년 지난 뒤에 청구해봐야 국가가 뭐라 그래? 야 소멸시효 완성됐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응? 우리는 배상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겠죠. 응? 3년. 자, 동그라미 2번. 2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응? 뒤에 또 나오니까요. 예.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근데 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게는 국가배상법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3년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고 국가배상법 자체는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국가배상법이 다만 이런 규정이에요. 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해놓은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 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권에서 배울 때 개인과 국가 간에 돈 주고받을 권리 있죠. 돈 주고받을 권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원칙이 5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국가 개인 사이 돈 주고받을 권리는. 근데 그보다 짧게 됐잖아. 3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 1번이 왜 국가배상법이 국가하고 개인 사이 돈 받을 권리인데 왜 원칙이 보통은 이제 5년인데 그보다 아무런 규정을 안 해갖고 5년보다 짧게 3년으로 되게 됐지 않냐? 이거는 이 법을 안 만들어 온 게 잘못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뭐 입법자가 알아서 할 문제, 재량, 입법 재량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결과적으로 3년으로 5년보다 짧게 되는 결과가 생겼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응? 뭐 그런 취지 읽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2번은 조금 중시하세요. 네. 자, 2번을 보시면 중요한 말은 두째 줄 끝에 손해를 안 날. 아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손해를 안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한대요? 손해를 안 날은 셋째 줄 피해자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손해를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그때부터 3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응? 자,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뭐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거나 의문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응?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한 때부터 3년이라는 얘기죠. 다시 추정 내지 의문을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까지 핵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3번도 또 중요. 또
왜 손해미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근데 가해자를 안다는 건 뭘 의미한대? 그냥 쭉 읽어보시면 가해자를 안다는 건 피해자가 공무원이 국가 내지 지자체와의 이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야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으킨 거다라고까지 판단, 응? 외관을 보고 판단한 것까지 그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거는 그것과도 포함하는 거래요. 응?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또 뭐야 셋째 줄 이거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다라고 뭐야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해자를 안다고 안 시점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거 2번은 3번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폴레 보면은 자, 그 다섯째 줄 중간에 보세요. 불법 체포 구금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응? 사람을 국가가 불법 체포 구금 해서 불법 체포 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 종료일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 불법행위 종료일은 언제로 본대요? 불법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에 의해서 불법 상태가 종료된 날 그때로부터 그때를 뭐로 본다고? 불법행위 끝난 날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칙으로 따지면 3년 안에 그걸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거기 그 불법 체포 구금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기간계산 소멸시효 기간계산 따지는 시작점은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따져야 되는데 종료된 날은 뭐예요? 영장 발부 집행에서 불법 상태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응? 자, 그 다음에 5번은 국가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손해미 가해자를 알면서도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안 했다. 그러면 국가도 뭐 주장할 수 있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즉 읽어보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뭐 잘못해놓고 3년 지났기 때문에 국민은 손해배상 청구권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가 뭐야? 응? 무조건 신의성실 위반이고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응? 그러면서 국가가 야 3년 지났으니까 피해자 배상 청구권 소멸됐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권리남용이다 해서 인정이 안 되려면 어떤 거예요? 응?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그런 게 인정될 수 있는 거지. 국가도 일반 개인끼리와 마찬가지로 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지나도록 청구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6번 보시면 쭉 읽어보세요. 국가의 공무원이 뭐 했대요? 첫째 끝에 판결문을 막 위조하고 웃겨. 판결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두 번째 국가에 대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행사를 불가능 내지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대요. 응?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3년 안에 청구 안 했어? 3년 지났으니까 배상 청구권 소멸됐어? 이런 식으로 국가가 주장하고 나오는 건 권리남용이고 신의성실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그런 취지겠죠? 그러면 6번이나 7번이나 다 이게 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거예요. 응? 그죠? 7번도 보세요. 우리나라 그 과거 60, 7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나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경찰들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로 확정. 야, 이게 장시간 걸렸겠네, 이 사람. 예. 그런데 이 갑의 무고죄가 갑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갑이 가해 경찰들이나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피해자 갑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갑이 손해배상 청구한 것은 무고죄에 대해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거니까 이때부터 뭐 해야 돼? 그 소멸시효 기간 3년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기간 아직 안 지났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제 국가 측에서는 언제부터 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응? 아니 이거 경찰에 의해서 무고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을 때 그 기소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를 했었는데 이미 지났다는 주장이야. 근데 판결문은 그러면 유죄로 이미 유죄가 판결이 난 시점에서 그때 자기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죄로 확정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을 갖는 거다. 그죠? 한참 뒤부터 무죄 판결 난 때부터 기간 계산을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응?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응?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 유사한 판례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밑줄 치지 말고 정리하자면 원칙은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가해자를 안 나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인데 그때 청구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공무원들의 방해가 있었다든지 국가가 그 서류 관련된 서류 등에 접근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 있었다면 그때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 이걸 적용할 수는 없고 이제 비로소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객관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3년 기간을 따져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다 판결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래서 10번도 마찬가지고, 응? 10번까지 그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글자 10번 손해배상 청구하는 절차.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단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내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소송 가면 시간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에 앞서 행정기관인 배상심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국가배상심의회라고. 그 배상심의회에다가 배상해달라고 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응? 근데 그거 선택사항이에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1번 행정 절차에서 배상심의회 배상 신청을 먼저 해볼 수 있는데 제목에 임의적 절차라고 쓴 이유는 법 규정이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야.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거 아니다.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소송 가도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 소송을 먼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맨 끝쪽에 623조 제가 사법 절차라고 있죠. 쌍가루 2번.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하고 사법 절차 보면 방가루 1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됐어요? 이게 법조문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먼저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이 명시해 놨어요. 응? 그러니까 피해자의 선택이죠. 응? 그래서 임의적 전치주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을 해요? 민사소송을 해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예,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판례 입장을 공부하세요. 동그라미 2번 판례 입장.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다 민사소송으로. 예? 우리가 소송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면 헌법소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논외로 하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동그라미 1, 2번을 중시.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시면 그러면 우리 가장 굵게 정리면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거 가기 전에 배상심의를 먼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거친다고 한다면 소송 가기 전에 배상심의에 먼저 배상 신청을 해본다고 하면 되게 빨리 결정 나오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배상만 결정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배상 심의의 부분을 먼저 보면, 자 620쪽의 맨 아래 1 방가로 1번 배상 심의의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예 법무부의 본부 심의라는 걸 두고, 응? 그다음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입힌 손해, 응? 이 사건 청구 들어오면 심사하도록 군대에는 뭘 둬요? 국방부에는 특별심의를 두고, 그리고 본부심의에 특별심의에 그 밑에 지역마다 지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지구심의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외울 필요는 없죠. 근데 유의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군인이나 군무원이 입은 피해 사건을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응? 군인이나 군무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들어온 거 심리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가한 피해,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군인 군무원이 가한 피해. 응. 자 그리고 지구심의에는 보통 뭐 군대는 이제 특별심의 밑에 뭐 사단별로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누죠 지역. 그 다음에 우리 군 지역이 아닌 곳은 각 지방 검찰청마다 이렇게 아마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응? 지방 검찰청 단위마다. 응? 자 동그라미 3번이요. 모든 배상 심의는 누구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응? 본부 심의에 특별심의에 지구심의 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내려가면서 배상 신청. 자 일단 소송을 바로 안 가고 행정기관인 배상심의에 먼저 신청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피해자는 뭐야? 자기 사는 주소지 또는 뭐 그 피해가 발생된 원인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심의에 배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응? 그러면 신청하되 방가로 3번 내려가면요. 동그라미 1번.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결정 내려줘요? 되게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 안에. 두째 줄에 동그라미는 4주 안에 어떤 하여튼 배상금을 주든 안 주든 결정 내립니다. 그죠? 되게 빨리 나오죠? 소송 가면 몇 개월 걸리는,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4주 안에 결정 내려요. 그죠? 자, 그러면 네, 뒤로 가시죠. 뒤로 가시면 방가로 5번이 중요합니다. 방가로 5번.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이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자. 배상심의에 배상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결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결정서에 사인하고 배상금 받으면 돼요. 응?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어. 뭐 배상을 뭐 안 한다 결정이 나오거나 배상을 해준다고 결정하는데 찔끔 열받아. 그럼 뭐 하면 돼? 응?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어. 그리고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소송을 법원에 바로 제기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그 위에 단계, 아까 뭐 본부심의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재심을 한번 또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5항의 방가로 5번의 1항 읽어보셨죠? 응?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만약에 동의한다면, 결정에 동의한다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배상금 달라고 하면 된다. 응? 근데 2항 뭐야? 만약에 신청인이 배상해준다고 결정이 나왔는데 신청인이 배상금 달라고 청구서를 안 내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을 안 해주면 그 내린 결정에 동의 어느 정도 안 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됐고요. 자, 방가로 6번의 재심 신청. 지구심의에서 결정 나온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뭐 숫자 나오면 되세요. 2주 안에 본부심의 등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냥 넘어가세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 근데 재심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바로 법원에 소송 가면 되죠. 응? 자, 방가로 7번 중시합니다. 그러면 배상심의에서 내린 결정, 자 생각해보자. 배상심의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나 승복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 나왔어.
그러면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냐 하고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죠. 나 동의한다고 그 사인 안 하면 돼. 그러면 배상심의가 내린 결정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동의해야만, 사인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야. 나는 동의 안 하면 그냥 그 사인하고 안 하고 뭐 하면 돼? 법원에 소송 바로 제기하면 되지. 그럼 배상심의가 내린 결정에 강제성이 있어갖고 나 반드시 거기에 따라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 안 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면 사인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강제성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심의가 내린 결정은 국민한테 강제로 뭐 의무를 발생시키고 권리를 확정짓는 그런 행위인가요? 전혀 아니죠. 따라서 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을 전제로 해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배상심의에서 내린 결정은 뭐가 아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닙니다. 응?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조치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불러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라고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강제성이 있어야 돼. 권력적인 행위여야 돼. 두 번째 국민의 권리 그 행위로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정 마음에 안 들면 사인 안 하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안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갖고 결정 잘못했다고 행정소송으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인 안 하고 그냥 법원에다가 배상금 얼마 결정해달라고 바로 법원에 달려가면 될 일이지 이 배상심에 내린 결정이 잘못됐다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응? 그냥 동의 안 해. 안 하면 그냥 사인 안 하고 그냥 소송 가면 될 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예전에는 중요한데 요새는 별로. 응? 근데 한번 언급을 하면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에 아까 배상심의회라는 행정기관에 신청을 먼저 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배상한다라고 배상 결정이 나왔어. 근데 그 정도면 만족 해가지고 사인하고 동의 사인하고 배상금까지 받았어.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슨 판결 확정론과 똑같이 인정해줬어요. 옛날에는 그런 규정을 줬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법적으로는 그 문제는 완전히 다 끝난 일로 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뭐 후유 장애가 생긴다든지 후유증으로 이래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으로 할 수가 없게끔 막아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망에 보면 국가배상법 16조에 이런 게 있었어. 배상심의회가 내린 배상 결정에 피해자 측이 동의 또 지자체가 배상금 지급하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규정의 의미는 이게 되면 재판을 진행하다가 서로 합의한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법적으로 끝난 걸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 후유증이 생기고 해도 이제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더 추가로 못하게 막아놨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다 하고 이제 판정 나온 거죠. 왜냐면 배상심의나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배상금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 생겼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영영 소송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동의했다고 해서 그런 의사까지 표현한 거로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재판 청구할 권리까지도 막아놓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이건 위헌. 그래가지고 이 규정이 삭제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배상심의가 결정한 대로 배상금을 동의했고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도 추가적인 손해가 나오면 다시 그거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과정 요새는 잘 안 내는 편이야. 응? 지금은 국가배상법 16조에 해당하는 그 규정이 없어졌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응?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가 포인트가 되는 영역. 응? 네. 자, 그러면 624쪽으로 또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 공부했는데 큰 주제로 하나가 뭐였냐면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 수행을 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 그거에 대해서 쭉 공부했고요. 두 번째 사유는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 그죠? 그러면 요새 같은 경우에 엊그제 신문에서 엄청 저 막 비판하던데 이 인천에 눈 많이 왔죠? 며칠 전에. 근데 막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야, 인천은 정말 제설 작업 제대로 못한다 막 비판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저희 일산, 응? 고양시 일산고. 근데 이 일산은 되게 제설 작업을 빨리빨리 한대요. 근데 여기 인천만 오면 뭐 하여튼 뭐 제설 작업 늦게 해가지고, 응? 그리고 또 제설 작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뭐 제설 작업을 하는 차들이 그게 이 교통 정체된 차 속에 들어있어 꼼짝도 못하고 추가로 계속 제설 작업도 못하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해놨다고. 인천 되게 못한다고 제설 작업. 예. 하여튼 나오더라고. 만약에 제설 작업 눈 내린다는 예보도 틀림없이 있었고, 응? 그럼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보통은 눈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막 뿌리기 시작해야 돼요. 보통은. 그죠? 이미 눈이 내려서 어느 정도 쌓였는데 제대로 길도 다닐 수도 없고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눈 많이 쌓이고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도로 관리 잘못했다고 배상 청구 엄청 들어갑니다. 도로 관리 잘못으로 사고 났다, 응? 손해배상 청구 엄청 됩니다. 그 도로 같은 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 즉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설치나 관리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응? 지자체가. 자, 법조문 읽어볼까요? 자, 국가배상법 5조는 제목이 이래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 이렇게 책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자, 1항은 뭐라고 썼냐면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는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는 배상해야 된다. 이 경우 제2조 1항 단서 뭐였죠? 2조 1항 단서 조금 아까 했는데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일 경우는 따로 법이 정한 보상금 받는 거 외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한다. 응? 그 다음에 제3조에 이거 다 뭐예요? 응? 아까 배상 금액 정하는 기준, 응?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 즉 1항을 적용할 때 손해가 발생되게 만든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피해자한테 배상을 한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 원인 제공한 자에게 물어내 구상할 수 있다. 응? 자, 이 5조 2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강 다리도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한강 다리. 그래서 옛날에 한강 다리 무너진 사건이 있죠? 김영삼 대통령 때.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 때 멀쩡한 다리 성수대교가 뚝 부러집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죠? 그리고 많이 버스도 추락하고 사망 피해 사고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이 국가배상 5조에 따라. 응? 그래서 서울시가 배상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서울시는 건설회사한테 또 물어내. 건설회사 니네가 설계하고 시공을 잘못했어.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왜냐면 무슨 뭐 태풍이 입은 것도 아니고 멀쩡한 날씨인데 그냥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그래갖고 소송이부터 싸웠어요. 그 당시 건설회사가 동화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은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한 책임이 75%이고 서울시가 유지 보수를 잘못한 책임이 25% 있다 봐야 된다. 그래갖고 배상 금액의 75%를 건설회사가 서울시에 물어줘야 된다. 응?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응? 이 5조 관련 사건 되게 많습니다. 응? 요새 다시 또 뭐 우리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후보가 또 이제 슬슬 나오는데, 그죠? 그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할 때 그 물난리 나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뭐 오세이돈이라고 별명 부르기도 했어요. 그죠? 왜냐면 또 이게 전부 막 포장을 막 시멘트, 아스팔트로 뭐 막 포장 많이 해가지고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 막 침수 많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때 하여튼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어, 서울에서. 근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저기 서초동에 우면산 사태 있었어요.
우면 산사태라고.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영상도 찍혀가지고 CCTV 찍힌 거 뉴스에 나오고, 와 막 산사태 막 그 흙탕물하고 막 쓸려내리면서 아파트 덮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피해자들이 또 서울 이 국가배상 5조에 따라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서울시하고 쟁점은 그때 내린 비가 이제 뭐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냐. 워낙 그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강력적인 사고였느냐. 이게 서울시의 주장. 근데 이제 피해자 유족들은 우면산 거기가 원래도 위험하다, 뭐 산사태 위험 조짐이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도 제대로 그 대비를 안 한 거고,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이게 뭐 공사하고도 그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나무도 베고 막 그대로 놔두고 막 이런 게 은이다, 인재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인정되면 배상 책임 안 져도 돼요. 여기부터 싸웠는데 몇 년 만에 1심 판결 나왔는데 1심 판결은 천재지변으로 봤어요. 서울시 면책 배상 책임 없다. 항소해서 2심 진행.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진행인지. 수년 걸려요. 수년 걸려.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이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 네. 요새로 따지면 뭐 저거 있었죠. 저 고양시인가 어디야? 그 고양시 온수관 파열 도로 위로. 근데 그 온수관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응? 지역 난방공사.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5조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고양시가 관리하는 거라면 이 5조에 적용 대상이 돼요. 온수관 설치 관리 잘못해가지고 피해 났잖아요. 그 피해자들 다 고양시한테 엄청나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설치 관리자가 고양시가 아니고 지역 난방공사라는 공공단체죠. 그 지역 난방공사는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배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피해자들 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응? 그렇죠. 사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그거에만 이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는 거죠. 관련해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기 위한 요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인데 그 영조물을 설치 또는 이라고 바꿔요. 설치하거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데 이 얘기는 뭐 앞에서 다 한 얘기라 똑같은 얘기라 언급을 안 합니다. 응? 결국 요 두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설치 관리의 하자란 뭘 말하느냐. 이 두 가지가 여기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2조의 요건하고 똑같으니까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은 뭘 말한대요? 자, 밑줄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 강학상은 그냥 풀어보죠. 강의와 학문.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강학상이라면 학문상의 그렇게 얘기해요. 응? 학문상 또는 이론상. 응? 공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공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뜻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 이런 걸 공물이라고 칭합니다. 응?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공물이라는 용어를 사용 안 하고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야. 근데 이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내용적으로는 학자들이 말하는 공물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학문상의 공물을 뜻한다. 그러면 공물 내지 영조물은 뭘 말하느냐?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한 공공 목적에 제공한 무채물 내지 무적성, 그냥 물건이나 시설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리고 종류로는 셋째 중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 있죠? 인공공물. 예를 들면 뭐 도로. 응? 또 뭐 있어요? 인공이 가해진 거. 이 동네에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다 인공공물이잖아요.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 그다음에 자연공물,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이 제공되는 거, 하천, 해변 뭐 이런 거. 응? 그다음에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국민들 이용하도록 제공한 물건, 시설. 일반 국민들 이용. 공원 같은 거, 도로 같은 것도 그러니까 공원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는 인공공물이면서 일반 국민 시민들 이용하라고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건 또 어디로 분리되는? 공공용물로 분리되는 거야.
근데 공용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시설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예요? 관공서, 청사, 응? 또 뭐예요? 소방차, 순찰차, 응? 뭐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든 부동산이면 건물, 토지 뭐 이런 것든 동산이든 동물이면 경찰견, 응? 제주도 가면 또 경찰이 경찰마 해가지고 관광경찰대 해가지고 또 말 타고 이렇게 응? 순찰하기도 하고 경찰견, 경찰마. 저 공항 가면 마약견 이런 거 다 뭐예요? 여기 속하는 공공의 영조물이에요. 응? 식물이면 가로수 쓰러져 가지고 지나가던 행인 덮쳐봐. 이것도 이 5조에 의해서 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응? 그래서 하여튼 공물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물 이꼬르 영조물이기만 하면 종류와 형태는 상관 안 한다. 응?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이 청사가 너무 좁아서 그래가지고 어떤 부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 주변에 개인 빌딩 한 층 전세 한 층 얻어가지고 임대해서 거기에 부서가 입주해서 행정 업무 처리해. 그러면 그 건물에 그 임대한 한 층 이것도 근데 거기 미끌미끌 뭐가 있는데 청소 안 돼가지고 민원인이 찾아왔다가 넘어져서 뇌진탕 사망.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피해자 유족 인천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5조에 따라 5조에 의하면은 그게 이 공공의 영조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응? 그러면 개인 빌딩에 임대해가지고 거기 사무실로 쓴단 말이야. 시청 사무실로. 그럼 그거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로 포함시킨다 안 한다? 네, 해요. 중요한 건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건을 공익적 목적으로 제공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물이라는 개념은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결국 개인 빌딩이지 소유자는 개인 빌딩이지만 그 건물의 한 층을 공익 목적으로 쓰잖아요. 제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물이야. 영조물이야. 따라서 아까 말한 사례에서는 당연히 인천시가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 빌딩 개인 주인이 아니고, 응? 그 미끌미끌한 거 제대로 청소 안 했으면 당연히 응? 인천시가 배상 책임. 그 얘기가 둘째 끝에 괄호 속에 써놓은 거예요. 사인이 소유한 물건일지라도 공물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돼서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됩니다. 응? 이게 원래 공물이라는 개념 내지 영조물의 개념 속에는 그 물건이 누구 소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공익 목적으로 제공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제공을. 응?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공물 내지 영조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겠죠? 그런 거의 대표가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왔어요? 무슨 단어?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에 가장 핵심 단어 일반 재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가 재산을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공유재산 이렇게 말하면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산 있죠? 그런 걸 통틀어 행정재산으로 분류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이게 행정재산. 한편 뭐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소유자는 인천시 땅인데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야. 특별한 뭐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재산은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옛날에는 잡종재산. 이렇게. 그러면 요거만 뭐의 성격을 갖는 거야? 공물. 응? 그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이죠. 요거는 공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자는 되지만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거라 이건 공물이 아니에요. 즉 이거 영조물, 공물 내지 영조물
이거는 곡물 내지 영조물 아닌 거고, 응?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이제 요 계통을 알고 2번에 일반 재산은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재산 때문에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법 5조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럼 민법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시험에 중요한 건 일반 재산은 국가배상법 5조가 말하는 영조물 아니다. 이게 포인트. 그죠? 그러면 우리 저 대통령 전용기 뭐예요? 대통령 타고 다니는 전용기, 전용차, 곡물이에요, 곡물. 국가 재산이면서 소유 재산이면서 행정 목적으로 제공되는 곡물이에요, 곡물. 인공 곡물이고 공용물이고, 응? 응. 근데 관용차도 몇 번 얼마 타면 또 바꾸죠. 그러면 폐차. 폐차하는 게 아니고 그 관용차에서 용도 폐지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용도 폐지시키면 일반 재산으로 성격이 바뀌어. 보통 뭐 하죠? 경매로 내놔. 그죠? 인기 되게 좋아. 대통령 따든 자라고. 그죠? 경매 붙이면 인기 좋대요. 자, 관련해서 요거 하고 잠깐 쉴까요? 자,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1번 판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처지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특정한 공공목적에 공여된, 즉 공여되는 제공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 하면 일반 공중,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건은 뭐라고 불러요? 공공용물.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뜻이니까. 공공용물을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다 포함한다. 청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하며 특히 여기 밑줄 꼭 쳐주세요. 넷째 줄 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포함해요.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맨 끝에 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것도 돼. 임차권,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꼭 소유권이 있는 물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또 나아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하는 의미는 그거 영조물에 포함되니까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판례 끝부분이 맨날 단골로 나오면 이건 뭐야? 아주 기계적이야. 끝에만 잘 보면 돼. 뭐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지 그건 제외한다고 하는지 아유 하도 수도 없이 나와서 그냥 그것만 보면 그냥 돼요. 네. 그러면 2번 판례를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비탈 언덕이래요. 근데 거기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붕괴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해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덕에다 이제 옹벽을 설치한대. 그래서 공사를 이제 하도 급져가지고 건설 업체가 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대요. 그래갖고 지나가던 사람이 무너진 그 흙에 깔려갖고 하여튼 피해를 입게 돼. 그죠? 근데 그 피해자 결국 피해자한테 이 옹벽 있잖아. 옹벽이 무너지는데 이 옹벽 어떻게 됐대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자, 넷째 줄 다섯째 줄 끝에 옹벽은 이 공사 진행 중이던 옹벽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중간에 거니 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자,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완성도 안 돼서 일반 국민들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직 학문상에 공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공물이라고 되려면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한다라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조치가 없었잖아. 아직 공물로 성립이 안 됐다 그래요. 공물로 아직 성립이 안 됐으니까 영조물이 아직 안 된 거지.
그럼 또 질문. 피해자는 배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상을 받는데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지. 영조물이 아니니까. 민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습니다. 응?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그 이제 영조물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가 그 중간에 있어요. 원래는 내가 책쓸 때 이게 밑으로 내리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편집이 됐어 하여튼. 자, 영조물로 본 경우 있죠? 뭐 제방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영조물로 안 본 경우 여기 잘 보시면 지금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해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옹벽 붕괴 사건에서 옹벽은 영조물로 안 봤죠? 또 하나 사실상 군민이면 이제 시골에 군이 있잖아. 군 주민들 사실상 다니던 길이야. 통행하는 길이었는데 아직 군에 의해서 뭐가 안 됐어. 여기 도로다. 노선 인정 기타 도로 지정 조치가 없었어요. 그럼 아직 법적으로 공물은 아직 아니다. 응? 그래서 그것도 배상은 돼야 되지만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이 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죠. 그래서 영조물로 안 본 거 두 가지. 그 3번이 바로 그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아직 안 됐었던 도로 관련 사건입니다. 응?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판례도 셋째 줄에 뭐 나오게 돼 있어요? 신호기나 안전표지 나왔죠? 아 이게 작년 책은 여기다 안 넣었나 보다. 응?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 설치되는 신호기, 안전표지 당연히 공공의 영조물. 응? 따라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따로 말할 건 없고. 그래서 자 공공의 영조물로 인한 설치 관리하자. 자 시간상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